어려운 등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쉬운 것들만 남았죠. 51쪽의 근저당권 등기 보겠습니다.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뭐 같은 논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돼야 될 내용, 필요적 기록사항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죠.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채권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일 때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죠. 따라서 채권 최고액을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전세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은 전세권, 지상권을 표시해야 되겠죠. 권리의 표시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채무자와 저당권의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채무자를 기록해야 된다. 이 채무자는 돈을 빌린 자죠.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반드시 채무자를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인이 연대채무자라도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연대채무라는 게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연대채무건 분할채무건 관계없이 채무자라고만 등기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정보에도 채무자라고만 기록하게 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나눌 수가 없죠. 불가분성에 의해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인일지라도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저당권과 다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도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에 걸릴 때는 권리 표시도 해야 된다고 했죠. 지상권, 전세권부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의적 기록상은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임의적 기록상이죠. 첨부정보,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에는 물상보증인의 승낙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요? 저당권은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죠. 그에 따라서 설정자가 승낙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무조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도 채권 양도 통지서, 채무제의 승낙서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양도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니까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등기 형식 여러 번 했죠.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소유권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질권 등기, 저당권부 채권담보권 등기도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니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2번 피담보 채권이 외화 채권일 경우 외화로 등기하며 환율 변경에 관한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왜 외화로 등기합니까? 환율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했죠.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100만 불 이렇게 딱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화 자체로 등기할 겁니다. 다만 신청 정보에는 외화 자체와 환산된 금액을 같이 기록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 100만 달러를 빌린다는 겁니다. 100만 달러.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100만 불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등기에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채무자 누굽니까? 갑. 채권액 얼마입니까? 100만 불.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12억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러 갈 겁니다. 등기를 신청하러 갈 텐데
갑과을은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제공하겠죠.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는 100만 불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 왜? 여기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12억 이렇게도 기록해야 됩니다. 이유는 요거 세금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신청 정보에는 외화 자체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원화로 환산된 금액도 같이 기록합니다. 세금 때문에. 하지만 등기부에는 이것만 기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율 변경에 관한 특약사항은 등기할 수가 없는데 왜 등기할 수가 없냐면 특약사항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환율 변경에 관한 특약사항은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이 특약 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번 효력을 보시면 근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미친다. 민법에 나오죠. 부합물, 종물에도 미칩니다. 그렇다면 부합물이나 종물을 설치했을 때 이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경매 절차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 특약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등기법에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해야 되고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겠죠.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등기. 그렇죠. 특약 등기는 부기등기 하게 됩니다.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이건 잘못된 건데 제가 못 고쳤죠. 등기 신청인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건 지워주세요. 네. 이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등기관이. 기억 안 나십니까?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한다고 했죠.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몇 가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담보 목적물이 몇 개 이상일 때 작성한다고 했습니까? 5개 이상일 때 작성이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등기부의 일종으로 봐야 되죠. 따라서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은 첫 번째,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 두 번째,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는 거. 세 번째,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그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건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2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어제 했죠.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 직권도 등기할 수 있는데 무슨 등기합니까? 부기 등기. 소유자로부터 2번째니까 저당권부 채권 질권, 저당권부 채권 담보권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디 하는 거야? 문제를 풀고 있었네. 네. 위해를 해야 되는데. 네. 저도 네. 술 생각하다가 어제 일찍 끝났잖아요. 일찍 가서 갔더니 집에 와이프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프 오기 전에 재빨리 소주 한 번 먹어야 되겠다 해서 재빨리 나가서 소주 한 병을 사서 먹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술 안 먹은 것처럼 해갖고 오늘 주말이니까 술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병을, 와이프는 제가 술 한 병만 먹은지 알아요. 2병 먹었는데 2병을 못 먹게 하니까요. 네. 거기다가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양주를 발견했어요. 아실 것 같은데 베일리스 들어보셨어요? 네. 그쵸, 맛있던데. 그쵸? 그래서 그 양주를 먹으려고 또 이제 와이프 몰래 먹으려고 와이프 잘 때 또 홀딱홀딱 먹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네. 네. 3병. 다시 해야 되겠네. 5번 효력. 5번의 효력 2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설정자가 토지에 축조한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매 청구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 그렇죠. 3번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으로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존재한다. 이 공동저당은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갑소유고, 갑소유고, 갑소유입니다. 이거는 5억짜리고, 이건 2억짜리고, 이건 3억짜리입니다. 이때 갑은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럼 이것만 담보 제공해서는 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전부 다 담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해야 되겠죠. 이건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102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도 1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하겠죠. 이것도 10억 원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 돼요. 이 금액이 달라지면 일반 저당권 3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걸 기준으로 한다면 저당권은 몇 개일까요? 1개.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 저당권은 몇 개일까요? 3개. 이게 그래서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을 기준으로 저당권의 개수를 따져야 될지 아니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개수를 기준으로 저당권의 개수를 따져야 될지 학자들 간에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를 하는데 이 공동저당은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저당권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의 등기부에는 다른 부동산을 표시하고 공동담보 취지를 기록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저당권이죠. 따라서 이 등기부에도 이거 표시해줘야 되고 이 등기부에도 표시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볼 게 없죠. 전세권 보겠습니다. 전세권 등기가 나와 있는데 전세권 이것도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등기사항, 필요적 기록사항은 용익물건이니까 범위, 그 다음에 전세금이 전세권의 성립 요소니까 전세금, 전세금과 그 범위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임의적 기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 다음에 돈의 의미가 있는 위약금, 배상금 이런 것도 임의적 기록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306조 단서의 약정, 이것도 약정사항이니까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 배상금 약정, 그 다음에 양도금지 약정, 임대차 금지 약정 이것도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등기가 가능해요. 무슨 등기할까요? 부기 등기. 그렇죠. 위약금 약정, 배상금 약정, 양도금지 약정은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고 이때의 등기는 전부 다 부기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것도 워낙 여러 번 강조해서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이렇게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이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전세금이 수수돼야 돼요. 다른 물건과 다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돼야 됩니다. 요 등기가 실행이 돼야지만 이제 을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을 하겠죠. 전세금 반환 채권. 왜냐하면 이 전세금을 지급한 것은 나중에 끝나면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테고 전세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전세권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첫 번째,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용익물건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된 속성이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같은 목적이 필요 없어요. 용도에 쫓아만 사용하면 되니까. 두 번째,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세 목적물 전부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죠. 이를 담보물권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종된 속성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전세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입니다.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달달이 월세를 내지 않죠. 목돈만 주고 있죠. 그럼 목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가 차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지급은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지금 요 을이 사용 수익하고 있죠. 사용 수익할 때 망가뜨리는 경우 있겠죠. 그 망가뜨린 시점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때 갑은 나중에 전세금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돌려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금은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A에게 넘긴다면 A가 결국은 차임을 지급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사용수익은 누가? 을이. 전세권자로서. 차임은 누가? A. 엉뚱한 자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한 자는 을이니까 망가뜨린 자도 을이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을 누가 해주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이게 넘겨지면 A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용익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을은 이제 사용수익 권능이 없겠죠. 맞습니까? 망가뜨릴 가능성도 없죠. 그러면 이때 요거는 넘길 수 있습니까? 이때는 넘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이게 소멸되었을 때. 그러면 이 전세권의 담보 용익물권성은 소멸되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건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는 담보물권성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다. 반만 소멸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양도가 되면 이 담보물권성은 어떻게 됩니까?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겠죠.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무슨 등기 해줘야 되겠습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전세권의 담보물권성 범위 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일부 양도도 가능한 것이고 전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면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물어봐요. 소멸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소멸되는 경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소멸되겠죠. 두 번째, 합의를 통해서 해지한다면 이때도 소멸할 겁니다. 세 번째, 전세권 소멸 통고권을 행사하면 이때도 소멸될 겁니다. 이 전세권 소멸 통고권은 전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일방은 소멸 통고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 소멸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이때도 소멸하게 돼요. 이 소멸 청구권은 갑과 을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형성권이에요. 이러한 경우로서 소멸이 된다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부터 보죠. 등기관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그렇죠. 얼만큼 양도했는지 기록해야 되겠죠. 2번.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렇죠.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뭡니까? 세 가지겠죠. 네, 합의 해지, 전세권 소멸 청구권 행사,
전세권 소멸통고권 행사. 이때도 양도할 수 있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49쪽에 대지권 후 제한 등기.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했죠? 네, 어제 상세하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것도 뭐 여러 번 한 거죠.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는 1호부터 4호까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뭐가 있었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2호는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3호는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4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이때 1호부터 3호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 4호는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때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될 텐데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얘기할 겁니다. 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대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대장에는 부동산 표시사항이 있을 테고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등록되어 있다면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최초의 소유자로 국가가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된다고 했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있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요? 안 되고 특정 유증을 받은 자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출제하게 돼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한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서는 이게 판결서인데 판결서는 주문 그리고 이유 두 가지가 구성 요소죠. 주문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주문은 보통 두 줄에서 세 줄로 대단히 간략하다고 했죠.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로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확인 판결. 무엇을 이행하라로 끝나면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뭐뭐 한다로 끝나면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으로 끝나건 관계없이 이 이후에 A가 소유자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이후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A는 법원이 소유자로 인정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A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거 무슨 판결이라고요? 판결의 종류를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판결서에는 무엇도 기록되어 있냐면 원고를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고를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라고 불러요. 요거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요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그러면 여기에 피고가 제대로 된 자가 적혀 있어야 되겠죠. 이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피고 적격이 있는 자만이 여기에 피고로 들어가야 돼요. 피고 적격이 없는 자가 여기에 기록이 되면 그건 쓸데없는 판결입니다.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한 자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건물을 신축할 때 비용이 들어갈 텐데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이 영수증을 을이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위조를 해갖고 대장소관청에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장에는 누구로 등록되어 있냐면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을 테고 소유자로 을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허가가 아니라 대장에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은 분쟁이 발생했죠.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때 원고는 누가 됩니까? 갑. 피고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을. 그래서 판결서가 나오면 이 갑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때 피고가 될 수 있는 자, 이 자를 피고 적격이 있는 자라고 해요. 이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 이 자가 피고 적격이 있는 자예요. 대장에 지금 을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죠. 얘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얘는 피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얘를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으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피고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없죠. 얘는요? 얘는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니까 피고가 될 수 있죠. 얘도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죠. 피고 적격이 있습니다. 얘는요?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없고.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수용, 이것도 어제 했던 건데 했나? 수용, 이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걸 수용이라고 얘기하죠. 이 수용의 경우에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신청입니까? 공동신청입니까? 단독신청. 다만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등기 신청할 테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이전등기. 기억나십니까?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등기,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확인서는 건물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 확인서는 어떠한 서류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표시가 기록되고 소유자의 표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니까 이 확인서에도 반드시 무엇이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이 확인서로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건축허가서는 여기에 건축물의 표시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건축주가 기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건축주를 건축허가 명의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이 건축허가서는 확인서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표시가 정확하게 기록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 건물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이 건축허가서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이거 작성한 겁니까?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겁니까? 전에 작성한 것이죠. 따라서 그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그 모습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건축업주, 건축허가 명의는 소유자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빌려갖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유자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서는 보존등기 시청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또는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죠. 왜? 보존등기 신청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대장인데 대장에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테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진짜 소유권이 있다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 테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빈칸으로. 그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다고 했죠?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이 부동산이 건물일 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죠. 따라서 통치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를 피고로 삼아 판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다 보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48쪽을 보시면 등기관이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원인과 그 날짜를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를 보시기 전에 왼쪽에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네요. 올해 나오겠죠. 등기시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네? 안 된다고 했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자체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즉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고 했죠. 네. 하지만 지분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이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밑에 거 보시면 두 번째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3번을 보시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는 것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는 것은 이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네, 안 되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입니다.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보시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거, 그 다음 이전하는 거, 이는 처분에 들어갑니까?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돈 받고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거, 돈 받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거, 이거는 처분에 들어가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등기 이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한 겁니다. 본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안 되지만 이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가등기 권리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기억 안 나셔요? 네? 미리미리 했다고요?
이 부동산은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입니다. 갑이 A, B,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는 1억 원, B도 1억 원, C도 1억 원 이렇게 각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A, B, C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는 ABC가 3분의 1씩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 가등기 권리자 1인인 A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1인인 A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등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 문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ABC는 만약에 동업을 목적으로 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지분은 뭐예요? 합의 지분. 그렇죠? 공동의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공유 지분. 맞습니까? 이건 공유 지분으로 본 겁니다. 공유 지분이니까 공동의 목적이 없죠?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네 것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등기 권리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네, 안 되죠. 네. 왜 그렇습니까?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명인이 다 나와야 돼요. 따라서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럼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괄 위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위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거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합의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합의 지분에 대해서 채무자의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공유 지분 이전 등기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은 소작제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이걸 금지시킵니다. 하지만 농지에 대한 저당권, 농지에 대한 지상권은 소작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은 가능하다, 아니, 지상권, 저당권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권만 안 돼요.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이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하지만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완전 무결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대지권 취지에 등기를 한 경우 토지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워낙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도 어제 했던 거죠? 네, 어제 했던 겁니다. 이 등기필증부터 시작해야 돼요. 등기필증부터. 어제 했던 거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이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증은 영수증으로서 신청인에게 교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신청인이 등기권리자일 때 등기권리자로서 받은 영수증이 등기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였어요. 이때 이 등기필증은 더 이상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이 두 가지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필증은 어떤 제도가 대신합니까? 등기완료 통지가. 어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은 무엇이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요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 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그런데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의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독 신청의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단독 신청일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단독 신청일지라도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의 경우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 신청은 뭐가 있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무엇을 제공합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보시죠. 가등기, 말소 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맞습니까? 아까 보셨죠? 가등기, 말소 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까 가등기 할 때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시키는 거니까 그 가등기 명의는 등기 의무자 맞습니까? 말소 등기의 등기 의무자. 그렇죠? 이 가등기 명의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단독 신청이지만 이것도 좀 외워두시죠. 가등기, 말소 등기를 가등기 명의인이 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의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단독 신청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다면 그때는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조서가 작성이 되면 등기필 정보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대리인일 때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자격자 대리인은 누굽니까? 변호사, 법무사를 얘기하겠죠.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인받을 수가 없죠. 이때는 무엇을 대신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 다음에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죠?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등기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정한 요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죠?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신청인이 없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있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세 번째 요건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즉 등기 관리자가 새로운 등기명의인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되지 않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되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관리자는 있지만 새로운 등기명의인은 없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나게 되면 전세권 변경 등기하죠. 하지만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아요. 비담보 채권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하겠죠. 그러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안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한 명 더 추가됐다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A인데 B로 바뀌었다는, A, B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납니까? 나타났죠. B가 나타났죠. 이땐 등기필 정보 작성이 됩니다. 합의 등기명인이 A, B였는데 A, B, C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죠.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때 이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작성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작성되고 그리고 통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신청인과 등기부에 올라가는 자가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경우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그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등기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된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안 된다니까요. 옛날 거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지만 새로 작성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네. 두 번째, 뭐가 있죠?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는 채권자가 등기 신청인이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죠. 다른 사람이죠. 여기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 관리자죠. 세 번째,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도 신청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 누굽니까? 보전 등기 명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니까 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촉탁에 의한 등기일지라도 등기 관리자가 따로 있는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어요. 아까 세무서가 공매 절차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넘긴다고 그랬죠. 그건 누가 해준다고 했습니까? 세무서, 관공서의 촉탁이죠. 그런데 거기 등기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매수인이 등기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가 아니라 등기 관리자가 따로 있다면 그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원칙은 작성되지 않고, 그러면 이러한 등기 관리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겠죠. 등기필 정보가 아예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도 못 받겠죠. 맞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 다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두 번째, 등기필 정보 대신 작성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대리인이 등기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인이 자격자,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라고 한다면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으로 이게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반인일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이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건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대리인이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은 누구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이때는 본인,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에게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그 본인에게 뭐로 통지한다고요? 등기유자 본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등기완료 통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5가지.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43쪽을 보시면 의 설명이 됐고요. 승선 등기부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3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는 방법. 두 번째,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인이 변호사 자격,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일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등기관이 등기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번을 보시면 권리를 보전,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보전은 뭡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명인이 새로 기록됩니까? 기록 안 돼요? 왜 안 돼요? 소유권 보전 컷 이렇게 기록 안 되나요? 되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전 보시면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저당권자가 기록돼야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새로운 전세권자가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그럼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되는 등기들이에요. 2번도 마찬가지죠. 가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변경 등기, 즉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 전부 다 추가되는 자가 존재하죠. 이건 결국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1, 2, 3번 전부 다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 나와 있는데 특히 2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련 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되고 비밀번호는 총 50개가 부여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이 나와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등기명인별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의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3가지 아까 보셨죠?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한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조 등기, 승선 등기문제의 신청에 의한 등기. 이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공서의 촉탁 등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등기 권리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 자를 위해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통지에 상대방 쭉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특히 이것도 꼭 읽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특히 2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번 등기 관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원하지 않냐면 등기필 정보가 일단 작성이 돼서 통지를 받으면 절대로 재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일단 통지가 되면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등기명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통지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없겠죠. 네.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관공서 촉탁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1번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 이건 전자신청을 얘기하겠죠. 3개월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건 방문 신청을 얘기하겠죠. 네, 둘 다 3개월입니다. 3개월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승소한 등기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이거 어떻습니까? 등기필 정보 작성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기관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뭡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소액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꼭 기억해 이거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 이것도 아마 저는 올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을 자 나와 있는데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신청인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가 뭡니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그렇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뭡니까? 등기필 정보 대용으로 하는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다 봤던 거예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다 보신 거고요. 4번도 말씀드렸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이건 다 대리인이 신청한 거죠. 따라서 본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네 소유권이 다른 지역에 넘어갔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따라서 이거 등기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가 아마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네.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